안녕하십니까. 경찰 승진 행정학 강의하는 정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경찰 승진 행정학 강의를 간단하게 해설해 드리고 우리 베리타스 학원이 우리 승진 사관학교로서 이제 주말반 여러분들이 강의만 제공하고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말반에 와서 평일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시고 주말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제 합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베리타스 경찰 승진 강의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시고 나서 만약 시험이 안 되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올라오시면 숙식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이라든지 또는 잠자리 등을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원룸을 제공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베리타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주말반 강의 안내가 꼼꼼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경찰 승진 행정학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념, 적절하지 않은 것, 민주성이 강조될 때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민주성은 적법 절차 등을 강조하지만 효과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갈등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하될 수 있죠.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기본 가치로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정의하고 있다. 최근 2016년 공무원 헌장이 제정되고 나서 이런 어떤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간간히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는 것처럼 민주성과 능률성이 규정되어 있지 공정성과 민주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다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같다다. 같은 것은 같게 하니까 수평적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니까 수직적인 공평성,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다. 그렇죠.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죠. 자, 다음 2번 사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꾸준히 사회 자본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조건 특징. 지문이 그냥 너무 완벽하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경정승진, 제가 고시뱅크에서 15년 경정승진을 강의했고요. 이쪽 베리타스에서 강의하는데 우리나라 그 누구보다도 경정승진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너무 어떤 기존의 행정학, 다른 지방주 국가직 문제를 약간 카피하는 형식이었는데 최근 한 5년, 한 10년 전인가요? 전부터는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정승진이 다른 행정학 문제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아주 문제나 지문이 좋습니다. 푸트남, 규범신뢰 네트워크. 맞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바로 결사체라고 얘기하죠. 수직, 수평, 본딩, 브리징 이런 결사체 들어보셨죠? 교환의 동시성을 전제하는 등가적 교환이다. 교환의 동시성을 전제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본이죠. 사회자본. 여러분들의 이타적인 친사회적인 행동이 바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하철의 자리를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바로 뭔가 보상이 오는 게 아니죠. 경제적 자본은 여러분이 돈을 내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등가적 교환 관계지만 사회자본은 등가적 교환 관계가 아니라는 것. 사회적 규범이
너무 강한 결속력을 만들게 되면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직적 결사체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규범을 만들기 때문에 강한 결속력은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남혐, 여혐 이런 문화 등이 대표적인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게 존재하는 강한 결속감은 공동체의 규범, 조화에 바람직하지 않고 집단의 폐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요즘에 난민에 대한 혐오라든지 조선족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 중에 4번 지문으로 설명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오염, 부정적 외부 효과죠. 환경오염, 여러분들이 고성방가를 하거나 가래침을 팍 받거나 개를 이렇게 끌고 나가서 행인들에게 위협이 된다든지 이런 우리 일반 사회인들이 사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이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게 대가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부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피해를 주는 것들을 부정적 외부 효과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인 바람직한 수준보다 이상, 맞죠? 이상.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하로 생산되죠.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요. 결국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과세,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죠? 내가 마스크를 차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말을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신 패스, 그죠? 백신 패스 쪽, 그다음에 가게나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고 방역 물품을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지원해 주죠.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서 이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코즈, RH 코즈에 의하면 거래 비용이 없어야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코즈 세어렘은 해설에 잠깐 보시면 A, 협상 비용과 조정 비용이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협상과 조정의 비용이 매우 작아야 되고 부정적 외부 효과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다 그 협상에 참여해야 되고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해서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부정적 외부 효과를 스스로 정부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코즈 시어렘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4번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니스카넨 미 국방성 관료 예산 극대화. 그렇습니다. 맞죠? 타당한 지문이네요. 니스카넨은 예산 극대화가 주된 주장이죠. 여기서 이제 약간 미 국방성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문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오답 처리되면 문제가 이상한 거죠. 그죠? 파생적 외부 효과로 인한 정부 실패는 규제 완화로 대응할 수 있다. 맞죠? 파생적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에서 말하는 긍정, 부정적 외부 효과는 모두 보조금과 규제로 해결한다면 파생적 외부 효과는 규제 완화와 보조 삭감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보조, 규제, 파생 외부 효과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답은 맞네요. 파레토 효율은 정부 실패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 실패를 판단하는 거죠. 4번 독점은 항상 X 비효율성. 맞네요. 독점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없으면 좀 무사한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죠. 그러므로 인해서 최신 기술이나 어떤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비효율성은 일종의 어떤 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또는 도덕적 해이다. 근무 태만이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적 비효율성 여러 가지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념형의 관료제 적절하지 않은 건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 겸직을 한다. 완벽하게 틀렸네요. 그죠?
관료제. 막스 베버는 산업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서 관료제를 제안하면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전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설해 보면 전임 또는 전업성이라고 합니다. 겸직을 하는 것은 관료제의 이념상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관료제의 정당성, 바로 법적 권위. 베버는 권위를 우리 전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권위로 나눴는데, 자,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적 권위와 법적, 가산적, 전통적 권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권위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계층제, 상명하복이죠. 그리고 문서, 서류, 맞네요. 모토는 관료제 역기능, 최고관리층의 통제 욕구, 맞습니다. 그래서 최고관리층들이 부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과 절차를 많이 만든다는 거죠. 12시에 보고해, 6시에 보고해, 일주일 단위로 보고해. 또 이런 절차를 지켜. 그러면 부하들은 이러한 최고관리층이 통제 욕구로 만든 규칙화 절차에 집중하고 오히려 거기에 과잉해서 동조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모톤이 말했던 과잉 동조라고 하죠. 탈신공공관리, 아주 문제가 좋게 나왔네요. 그죠? 포스템페만 신공공관리의 파편화, 분절화를 치유 완화하기 위한 재집권, 총체적, 합체적 정부, 이른바 whole of government, 요즘 협업, 통정부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정치행정체제의 통제 조정 개선, 재집권, 재규제, 맞네요. 경쟁과 자율 강조, 탈관료제. 자, 딱 지문은 신공공. 그러니까 탈신공공관리는 결국 문제를 내면 신공공관리 쪽에서 문제를 내야지 완벽하게 오답 시비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 포스트 MPM은 탈관료제라는 MPM적 개혁과 관료제, 전통 조정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 관료제를 다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변정법적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총체적 정부, 통정부, 합체정부, 그래서 역량과 조정의 향상을 강조하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분절화, 파편화가 일어나지 않는 민간협력의 방식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분절화, 파편화를 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면서 조정 통제, 통정부, 협업, 연결된 정부 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공익. 우리 경정승진 문제에서 공익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놉니다. 꼭 공부하시면 돼요. 또 어렵게 낼 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공익에서 가장 어렵게 내는 것은 학자인데 3명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것, 실체설 초월해서 실체로 존재한다. 맞네요. 과정설 타협 조정 과정. 3번 실체설은 공동체의 공공선, 공익과 사익의 갈등은 없다. 과정설 공익 도출 과정, 정부의 적극적. 그래서 4번이 실체설이죠. 그렇죠. 과정설은 조정자 또는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실체설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공공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 이 문제는 정말 그죠? 교재 샌드박스라는 최근에 2019년부터 우리 학원 1월부터 하고 있는 교재 샌드박스의 내용을 냈는데 이 객관식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좋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한시적 규제를 면제, 유예해준 제도로서 신제품, 신서비스에만 적용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전통적인 진입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는.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모래사장.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뒷뜰에 모래사장을 이렇게 이만큼 만들어 놓고 애들이 편안하게 자빠져도 그죠?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처럼 이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규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속 처리를 요구합니다. 30일. 그럼 30일 동안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규제가 없는 걸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냥 바로 허용해 준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말은 네거티브 방식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되게 법령이 모호한 경우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모호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임시 허가를 해주고요.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술이 출시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한번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 줍니다. 2 플러스 2년에 2년 연장 가능한데요. 자, 여기까지는 다 해보시고, 그래서 신허특 외워야 됩니다. 이제 요 지문이 나왔으니까 문제 다음 수준을 예측하면 이제 다음 중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청특례, 다른 걸 이렇게 넣어놓겠죠, 그죠? 신허특. 혹시나 문제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신속처리는 30일, 모호한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허가해주고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별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실제로 증명해봐라. 실정특례 이렇게. 이게 규제 샌드박스 3종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 자유특구가 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어떤 지역에는 그죠? 뭐 예를 들게 그냥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는 이 지역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또는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제한되어 있는 200개의 규제를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규제에서 자유로운 특구란 얘기죠. 그죠? 그다가 규제 샌드박스 3종을 동시에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규제 자유특구는 사실 규제 샌드박스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혁의 핵심적인 개혁 사례로서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신허특에 이 샌드박스가 어디에도 적용된다? 규제 자유특구에도 적용됩니다. 신허특구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좋죠. 갑자기 규제 샌드박스가 출제돼서 안에 내용까지 깊게 넣어버리면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죠? 딱 요 정도까지만 출제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규제 등록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기획위원회. 답은 딱 2번이네, 그죠? 우리나라 규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우리 가장 많이 나왔죠, 그죠? 항상 대통령 소속인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규제개혁기본법은 존속기한 5년이죠, 5년. 5년 동안 존속기한. 그래서 규제 일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경우 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맞죠? 특히나 이제 비용 편익보다는 비용을 많이 분석하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제를 안 만들려고 하죠. 특히 이제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강화하는 것도 사실상 기존의 것을 더 신설하는 느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정책 과정 분석, 정책 분석입니다. 상황 의존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어떤 변수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대안의 비용 편익의 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말 그대로 상황 의존 분석은 모형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비용 편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면 민감도 분석은 모형 내의 변화죠. 그래서 상황 의존 분석은 민감도 분석과 동일하고 있지만 모형 외부의 변수보다는 모형 내의 변수, 항상 문제 지문을 이런 거는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지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상황 의존 분석은 모형 외부의 변화, 민감도 분석은 모형 내의 변화죠. 악조건 가중 분석은 예비 분석이나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대안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들의 최선의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요 앞에
우수한 대안의 최악의 상황이 계속 나머지 대안의 최선 상황보다 좋으면 이 대안을 선택하면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최고 우수한 대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분기점 분석입니다. 분기점 분석은 악조건 가중 분석을 했더니 최악의 최선의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최악의 대안의 최선의 결과가 이렇게 싹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이쪽 대안이 더 우선 쪽 한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습니다. 분기점 분석은 악조건 가중 분석의 결과를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결과가 바뀌어버리면 왜 바뀌었는지 그 변수를 연구해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밑에 내용들은 같은 말이고요. 요게 많이 나왔죠. 그죠? 악조건 분기점 분석은 상황 의존 분석의 결과, 요 밑에 단을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악조건 가중 분석의 결과가 바뀌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연구해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휴리스틱, 엄밀한 계산이나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관, 시행착오, 주먹구구식, 발견적 학습 등을 총칭합니다. 휴리스틱은 우리 경찰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 갔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딱 봤을 때 본능적으로 누가 범인이다 아니면 무슨 사건이다 그런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직관, 그죠? 어떤 영감, 통찰력 이런 것들을 휴리스틱이죠. 엄밀하게 우리가 합리모형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대안 탐색, 결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직관적이고 판단적인 한번 해보고 아닌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보는 이런 발견적 학습, 전형적인 휴리스틱 접근이죠. 아주 완벽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킹던 정책 팔러스 스트림, 그러니까 스트림이 흐름이죠. 또는 줄기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습니다. 정책 줄기 모양, 흐름 모양, 정책 창문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틀린 것, 쓰레기통 모양의 아이디어를 그렇죠. 의제 설정. 최근에는 정책 변동 모형으로도 설명하죠. 새로운 의제가 설정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기존의 정책이 종결되고 새로운 정책이 등장한다는 거니까 정책 변동 모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책기, 문제 해결책이 정책이죠. 기회, 정치죠. 긴밀하게 상호작용, 바로 틀렸죠.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의제 설정과 정책 변동을 설명하면 팔러스 스트림 모형,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죠. 문제가 잘 냈죠, 그죠? 옛날에는 수준 낮은 문제는 문책기, 요걸 바꾸는데 긴밀한 상호작용. 이 이론의 핵심은 그죠?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정책 변동이나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죠. 정확히 잘 냈네, 그죠? 세 가지 흐름이 특정 계기로 결합했을 때, 국정조사, 국정감사,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정책의 창문이 열린다. 이러한 정책의 창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팔러스 앙트레프레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기업가적 혁신을 이끄는 사람 앙트레프레뉴, 주도적 역할한다. 맞죠? 자, 신엘리트,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의사결정이란 지배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사회 문제를 거론조차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 바흐라우, 바라츠가 달의 다원주의, 다원적 권력 이론, 이른바 뉴헤버시를 연구하면서 폴리아키라고 얘기했죠. 엘리트는 존재하지만 엘리트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선택하는 건 다수의 대중이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다원주의다, 민주주의다라고 했는데 바라와 바라츠는 달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사되는 밝은 면에서의 권력만 받고 어두운 면에서 이슈를 불리한 사회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못하도록 행사하는 권력, 이른바 무의사결정은 보지 못했다라고 비판한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최근에는 의제의 설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맞죠?
밀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엘리트다. 맞네요. 헌터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 엘리트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문제가 재밌죠, 그죠? 왜냐하면 밀즈와 헌터는 내용은 많지만 신 엘리트로는 아니죠, 그죠? 우리 엘리트로는 미모파, 미헬스, 파레토, 모스카의 고전적 엘리트론과 1950년대 밀즈와 헌터의 엘리트론, 그리고 무의사결정론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모루드 정책 집행 고지협재관 잘 아시죠? 고전적 기술 관료는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 관료니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기술적 재량을 줍니다.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위에보다는 더 집행자에게 더 많은 재량, 기술적 재량 플러스 행정적 재량을 준다. 맞네요. 재량적 실현가형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기 때문에 재량적 실현가형이지, 목표 수달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것은 협상형이죠. 답은 쉽게 넣었네요. 관료적 기업가형은 결정자가 형식적인 결정권, 사실상 집행자가 정책 결정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한다. 그렇죠? 후보 FBI 국장은 40년 동안 미국에서 FBI 국장을 하면서 사실상 연방 수사 정책에 대해서 지배자로서 활동했죠. 관료적 기업가형의 대표적인 사례죠. 답은 3번으로 쉽게 보이네요. 전통적 델파이 타당하지 않은 것,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평균으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재빈수, 중위표, 평균, 중앙값 등 다양한 지표로 요약해서 제공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죠. 집단 토론에서의 어떤 왜곡된 의사전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 토론을 하게 되면 소수의 독주자가 생기고요. 자기 의견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고 익명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델파이죠. 익명성을 바탕으로 조사되어 통제된 한류, 극단적인 의견을 버리고 합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통제된 한류를 한다는 거죠. 미국 랜더 연구소가 개발했고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랜더 연구소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점치는 신전인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있는 동네 이름이, 지역 이름이 델파이죠. 그래서 델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14번 경쟁 가치 접근법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 강의는 두 문자 암기를 조금 해서 공부에 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만 하시면 표도 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저는 표의 방향, 기준을 설정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그죠? 경쟁 가치. 내부의 직원들을 중시할 수 있다면 내부의 직원들의 반대는 외부죠. 외부를 강조한다는 것은 조직의 생존을 강조한다는 거죠. 고객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유연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통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경쟁 가치죠. 그죠? 내부의 경쟁 가치는 외부, 유연의 경쟁 가치는 통제. 그래서 내외 연통, 내외 연통. 일사분면, 개인내합, 됐습니다. 그래서 개방체제, 인간관계, 내부과정, 합리적 목표. 자, 그 다음에 창동식세, 창동의 석쇠구이집, 창동식세. 똑같은 순서로. 창동식, 공식화 단계, 세태기, 정교화기라고 하긴 합니다. 정교화 단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다시 내외 연통 개인 내합
창동, 식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빠른 공부를 위해서 항상 다시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탁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1번 킹걸 로보크. 자신의 평가자의 이익과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 평가자가 내부를 중시할지 외부를 중시할지 유연을 중시할지 통제를 중시할지 평가자의 가치관이 중요하죠. 지금은 직원들이 좀 일체 단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부를 중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연이냐 통제냐에 따라서 네 가지의 조직 효과성 모형을 만들어 놨다. 2번 통제, 유연, 조직, 인간. 내부는 인간, 외부는 조직. 맞네요. 네 가지 모형, 개방체제, 함대정보표, 내부 과정, 인간관계. 맞네요. 4번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맞죠? 집단 공동체는 인간관계 모형이죠. 그래서 합리정보표면은 내부 과정 모형은 두 개는 공식화 단계. 그죠? 집단 공동체 형성 단계와 공식화 단계. 세퇴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정교화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런 14번 같은 문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이 조금만 공부하면 기본 감각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이론의 문제는 그죠? 모르면 못 푸는 거고 무조건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론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변별력이 가르친다. 나머지 사실 행정학 문제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감각으로 풀어도 거의 대부분 다 맞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최소한의 표가 행정학에서 한 5개 정도 있는데 모두 다 저희 두 문자로 그냥 깔끔하게 외우시면 내외 연통, 개인 내합, 창동, 식세 딱 외워버리시면 그냥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문제도 외워야 되겠죠. 그죠? 민첩버그. 그죠? 단기 사전임, 체기종 운참, 직업상 기조 이렇게 해서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죠? 저랑 같이 두 문자로 탁탁탁 외우셔가지고 바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것. 단순 구조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직거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좋다. 맞죠? 소수의 작은 동태적 환경이죠. 전문관료제는 핵심 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전한 환경. 사업부제는 참모조직. 말로 틀렸죠? 그죠? 사업부제는 중간 관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이쪽은 임시체제가 되겠습니다. 임시체제 됐습니다. 그다음 사업부제는 참모 중심, 리얼. 핵심 운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지원 스텝 부분은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스텝, 참모가 필요하죠. 그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사업부제하고 미염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됐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좀 쉽게 안전하게 풀렸습니다. 그죠? 14번하고 15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고 외워야 되고요.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죠. 근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 조직, 적절하지 않은 것, 학습 촉진, 정보 공유. 2번, 자신과 타인 경험, 시행착오, 학습한다. 외부 전문가 중시하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한다.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일어나는 학습보다는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을 강조한다. 뭐 딱 봐도 그냥 느낌상 4번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흔히 말하면 좀 수준이 낮은 문제고요. 사실은 학습 조직 문제를 어렵게 내면 논학과의 지식 창조 이론을 특징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외워야 되고 이거는 그냥 쭉 읽어봐도 왠지 4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말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깔끔하게 위에 두 문제는 좀 어렵고 이건 좀 쉬운 문제 냈는데 조절을 잘 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번 인간관계론 비공식적 역할을 설명하겠다. 맞네요. 외부 환경 영향.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법은 외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폐쇄 체제라는 거 잘 아시죠? 젖소 사회화 맞죠? 만족한 젖소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조종의 기술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호손 실험에서 나타났다. 비공식적 집단의 규범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인간 행태를 연구했다. 그리고 후기 인간관계론의 발전, 그것이 나중에 인적자원 관리 또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8번 조직 구조의 변수, 적절하지 않은 것. 신설 조직은 직권화, 맞네요. 규모가 커질수록 직권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권화가 낮아진다. 즉 분권화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규모가 커지면 통솔번기의 한계 때문에 우리 분권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사장님이 10명의 직원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커져서 100명이 됐다 그러면 한 명의 사장님이 10명일 때는 직접 스팬 오브 컨트롤, 통솔을 할 수 있는 스팬이라는 게 범위죠. 통솔 범위. 근데 100명은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없으니까 이제 5명의 과장님을 고용해서 아니면 뭐 승진시키든지 해서 이제 한 명의 사장님이 이 5명한테 20명씩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면서 그죠. 계층이 등장하죠. 이런 계층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의 한계 때문이다? 통솔 범위의 한계 때문에 계층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일상적인 오늘 지시, 감독, 보고 업무는 과장님한테 위임하고 이제 사장님은 그 일상적인 것에 벗어나는 것만 이제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예외 관리라고 합니다. 예외 관리. 이 예외 관리는 관리자가 되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예외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일일이 다 간섭하고 챙기는 게 아니라 권한을 설정해줬으면 거기에 벗어나는 것만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답은 너무 쉽게 풀렸는데 지문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공식화가 높아질수록 환경 변화의 적응력이 떨어진다. 맞죠? 우리가 절차와 규정을 많이 만들면 그것을 준수하다 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죠. 교통통신의 발달은 직권화를 시킬 수도 있고 분권화도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교통통신의 발달, 유기적 연계는 직권화, 기술 활용도 증가는 분권화죠. 고민할 필요가 없이 2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약 요인, 표준 운영 절차, 위에서 봤던 공식화죠. 최상의 방법 틀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은 프로그램된 정형화된 결정,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다 의사결정을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정형화된 결정. 오늘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하셨을까요? 그냥 어제 했던 대로 하는 거죠. SOP대로, 표준 절차대로. 근데 만약에 해외에 출장을 간다. 자, 이것은 언프로그램된 비정형적 결정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합리적 결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정형화된 결정은 SOP가 최상의 방법이지만 해외 출장 갈 때는 SOP가 최상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형화된 결정과 비정형화된 결정에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달리해야 되고 비정형적 결정인 경우에는 표준 운영 절차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SOP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냥 1번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겠죠. 2번, 종적, 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된다. 그렇죠. 우리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합리적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일체감을 느끼는 외부의 중거 집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한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종교를 믿는 분이 외부에 뭐 의사결정하는데 교회 또는 뭐 종교단체 등의 다른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또 뭐 민속신앙을 믿는 그런 집단하고 일체감이 있으면 조직 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외부 집단의 중거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게 선입견이죠, 그죠?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한되죠. 됐습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동기부여 내용이론이네요. 마슬로우 욕구 5단계 소속 욕구는 성장 욕구가 아닌 결핍이다. 맞습니다.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밖에 없습니다. 생안사 존자, 그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소속 욕구는 다 결핍의 욕구고요. 자,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아 실현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욕구라고 얘기했죠. 1번 맞네요. 2번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 문제를 해결할 때 높은 수준의 창의력, 상상력, 맥거리그 상상력, 창의력, 당연히 Y 이론이죠. X 이론은 인간은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겠죠, 그죠? 부름, 기대 이론은 유의성, 수단, 주관적 기대감.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부름은 모티베이션은 나의 기대와 수단과 밸런스, 우리 유인과 유의성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진하고 싶다. 근데 그럼 내가 시험에서 합격해야 된다. 승진하고 싶다는 것은 나의 행동을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합격은 승진의 가장 좋은 수단인데 내가 그래서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기대감이 있다면 열심히 동기부여 되겠죠, 그죠? 기대감이 없다면 열심히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말반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기대감이 높다는 거죠. 내가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부름은 뭔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느낌. 제가 강의 시간에 맨날 얘기하죠, 이거는. 그죠? 열공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아유, 공부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샤인, 인간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 관리자는 진단자가 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동기부여 또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주장했죠. 다 맞는데요. 3번은 내용이론이 아니라 부름한 과정이론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된다.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또는 입후보 등을 좀 허용해, 특히 이제 정당 가입이 핵심 논점인데 정당 가입을 허용해줘야 된다.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이 정치적 무감각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 정치적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불편부당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파나 정당과 결탁하면 안 되니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인데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정치적 중립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으로 실적주의 정착이라는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된다. 4번 정치 중립을 강조하면 오히려 폐쇄적이고 정치적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맞고요. 3번은 되게 좋은 지문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정책적 중립이라고 합니다. 정책적 중립. 적극적 개념이죠. 자, 실적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역관주의, 역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가입을 하지 마. 정치활동하지 마. 소극적 개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행정 이론론은 이제 행정이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즉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정파나 지역, 집단의 이익을 과잉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말고 정책을 결정할 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해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자, 정당 가입하지 마는 소극적 의미라면 정책 결정하는데 가치 판단하는데 특정 정파나 집단, 지역과 결탁하지 말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책을 반영해. 이것은 적극적 개념이죠. 하지 마. 그렇게 해. 그래서 최근에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문이 좋죠. 최근에 논의까지 잘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지문이 또 깔끔하고 좋아요. 그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자, 탄력 근무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생산성, 효율성 향상. 업무 시간에 대한 잘 부여. 부서 간 연계 향상. 통근 시간 혼잡 회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시차 출퇴근 같은 것을 얘기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9시, 6시인데 8시 출근하면 5시, 10시 출근하면 7시에 퇴근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8시에 출근했는데 업무 협조해야 될 B는 10시에 출근하면 2시간 동안 업무 영역이 연계가 잘 안 되죠. 그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3.5 근무제, 이른바 집중 근무, 압축 근무라고 그러는데, 월요일 날 8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초과 근무는 4시간까지 가능하니까 12시간을 근무합니다. 화요일도 12시간, 수요일도 12시간. 그러면 36시간을 근무했으니까 목요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면 우리 40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럼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족하고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자, 목요일 이 A라는 사람이 목요일 오후, 금요일 업무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탄력 근무, 시차 출퇴근을 의미하는 건지 재량 근무나 집중 근무, 재택 근무, 이동 근무, 스마트 워크 센터 등 탄력 근무를 넓게 보면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 그죠? 특히나 시차 출퇴근이나 집중 근무, 3.5 근무. 왜 3.5 근무인지 아시겠죠? 월, 화, 수 12시간, 목요일은 반이니까 0.5, 3.5 근무제 등이 되면 기관 간,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좀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무 연계가 극히 필요 없는 그런 부서나 또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또 사전에 업무 연계를 미리미리 예고하고, 또는 업무 연계가 필요한 시점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모두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 적절하지 않은 것. 공직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민주적 대응성이 약해지죠. 그죠? 실적주의는 신문 보장이나 정치적 중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펜들턴법 임용에 있어서 공개시험 확립 맞네요. 실적주의는 1900년대 초에 분업의 원리, 전문화를 강조하는 과학적 관리법을 만나면서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직위분리제법이 통과되면서 좀 더 분업, 전문화, 직무급, 전문가 행정 등의 어떤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880년대는 반역관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이었다면 1900년대를 가면서 직위분리법 등이 제작되면서 이제 정치의 분리, 부당한 정치가 행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방어적 실적주의가 이제 전문가 행정, 직무급, 직무 분석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었죠. 4번 펜들턴법 제정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1978년 직위분리제법, 1978년 CS Service Reform Act, CSRA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실적주의 보호위원회가 등장하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처가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편들투번 체제가 변화된 게 아니라 변화가 됐죠. 좀 대표 관료제 적절하지 않은 것, 채용 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 확보 맞죠? 소위 집단을 공직 채용,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맞네요. 대표 관료제 할당제를 강요하면 그렇죠.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오히려 합격해야 되는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시험에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입직 이후에 제4회화는 흑인이 백인들이 많은 집단에 가서 흑인의 이익을 옹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 조직 문화에 동화되면서 즉 제4회화, 2차 사회화 되면서 흑인의 이익보다는 백인의 이익을 내세우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임용할당에서 흑인을 뽑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표 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즉 우리가 흔히 구성론적 대표성을 해줬더니 역할론적 대표성, 소극적 대표 해줬더니 적극 대표로 연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제4회화죠. 그래서 민주적 대표성을 없애버립니다. 높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인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급제 옳은 것. 계급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요일도 하고 상급이라는 계급에서는 상급이다. 그럼 사람이 상급이라는 계급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환보직을 장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사관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죠. 일반 행정가,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반 행정가. 한 분야에서만 쭉 올라가면 전문 행정가가 되겠죠. 과학적 관리법, 전문 행정가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고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방식이죠. 인사관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좀 좋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지문 구성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금평입니다. 오류가 있는데요. 금평의 오류 됐습니다. 연쇄 효과는 헬로 이펙트, 이른바 후광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이제 후광 효과죠. 나쁜 요소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 이펙트, 뿔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모가 단정하면 성실한 걸로 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연쇄 효과죠. 그래서 보험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후광 효과를 노리는 거죠. 도표식 평정은 후광 효과, 연쇄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평정 요소를 한 번에 다 열거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어, 영어, 국사, 중국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 이렇게 수, 우, 미, 양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국어, 영어 잘하면 수학도 잘하고 중국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한 평 요소가 다른 평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쪽에는 평정 요소, 한쪽에는 평정 등급을 두면서 표를 만들어서 평정한다는 거죠. 간편하고 좋죠. 왜냐하면 각각 평정 요소를 만들면 우리 성적표가 10과목 시험 보면 10개가 되겠죠. 이건 한 장으로 깔끔하게 끝내니까 그죠. 그래서 간편하고 신속한데 헬로 이펙트가 엄청 많이 나타나죠. 근접 효과는 가까운 실적의 효과를 평정합니다. 그죠? 맨날 그죠? 류현진이 더 낫냐, 선동열이가 더 뛰어나냐 이렇게 하면 지금 류현진 선수는 현역이 있으니까 근접 효과가 많이 나타나죠. 그죠? 선입견은 그렇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동네 어떤 학교 애들은 어때? 어떤 종류는 어때?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형적인 편견이죠. 편견. 그죠?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직무급, 이꼴 잡, 이꼴 페이를 말하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 맞죠? 배치 전환, 노동의 자유이동 등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능력 위주의 인사 맞죠? 답은 2번이죠, 그죠? 직무급을 하게 되면 직무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세세하게 나누면 우리 옛날에는 뭐 직무 등급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는 계급제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일들을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직무 등급을 나눠서 잘게 쪼갠다는 거죠. 직무 등급이 7급이다, 8급이다, 9급이다. 그럼 이제 직무 등급에 따라서 100만 원, 8급이니까 80만 원, 9급이니까 90만 원. 그러면 내가 8급인 사람이 7급을 받으면 내가 80만 원 받으면서 이제 100만 원 일을 해야 되니까 불만이 많죠. 배치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직무 등급이 같은 쪽으로 이렇게 배치 전환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러플리하게 계급으로 정해서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인사 배치의 신축적인 운영이 나타나죠. 근데 현재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같은 어떤 계급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엄청 속된 말로 하면 널널하고 어떤 거는 엄청 빡세다. 근데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 이게 그렇죠.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죠. 그래서 직무 등급을 나누면 이게 빡시 넘으면 아마 계급제에서는 같은 계급으로 하겠지만 요거는 뭐 7급을 받으면 7 직무 등급을 받으면 요거는 아마 8 직무 등급이나 9 직무 등급을 받겠죠.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능력주의, 보수 차등 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그렇죠. 직무급은 과학적 관리법에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다 생각하시면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재정준칙 이런 문제 너무 좋죠, 그죠?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문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태까지 객관 시험 문제에 재정준칙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재정준칙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목표치를 제시하고 법제화해서 하나 더 있죠. 미위반 시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완벽하죠. 그래서 재정 지표에 대한 목표 법제화 미위반 시 제재. 우리가 이제 쉽게 암기하시려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세입준칙. 그렇죠. 세금을 3년 평균 0.05 이상 깎아주지 말라. 이런 세입준칙이 있습니다. 자, 돈을 쓰는 거니까 지출준칙이죠. 너가 돈 쓸 때 pay as you go. 너가 돈을 pay as you go. 너가 가고 싶으면 돈을 걷어들이라. 패고는 네가 수입하고 지출을 연계해라. 수입 지출 연계입니다. 너가 뭔가 쓰고 싶으면 그죠? 네가 뭔가 지출을 하고 싶으면 그 지출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출의 감소를 꼭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이 지출에 대한 돈을 가져올 건지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는 거죠. 빼고. 너가 쓰고 싶으면 너가 어디서 돈을 끌어올 건지를 꼭 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입 세출을 했으면 흑자고 적자는 재정 수지죠. 재정 수지가 계속 쌓이면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거, 쓰는 거, 들어오는 거와 쓰는 거의 결과 그게 쌓이면 채무가 된다. 그래서 수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 이 선생님 이 분이 출제한 분이 되게 논리적이죠. 다 이렇게 순서대로 썼잖아요, 그죠? 거꾸로 쭉 했어. 문제 좋죠. 자, 재량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재정건전화법, 2016년 제안된 재정건전화법에는 3, 4, 5, D1, 국가재정법 90조에 있는 국가채무 뎁트 45%, 재정수지는 GDP 대비해서 3%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니까 재정운영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거죠. 재정건전화, 무분별하게 돈을 써서 재정건전화, 그죠? 재정불능을 예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건전화죠. 그래서 재정건전화를 추구합니다. 재량을 축소하는 거죠. 수치, 법제화, 미위반 시 제재.
오소 상관없는데 수치와 법제화, 미위반 시 제재까지 있으면 완벽한 재정 준칙이죠. 가장 유명한 것이 패고입니다. 빼고 너가 쓰고 싶으면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지를 꼭 말해. 수입 지출 연계 됐습니다. 답은 2번요. 29번 조세 지출 틀린 것. 세금을 줄여주거나 받지 않는 거. 그렇죠? 조세 감면 세제상 특혜죠. 그렇죠? 이건 근데 간접 보조금.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금을 100만 원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세금 내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내가 이걸 실제로 내가 내 목적으로 쓸 수 있네요. 근데 실제로 정부가 100만 원 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지출 가능성이 늘어났어. 일종의 간접 보조금, 히든 서브시디죠. 조세특례제한법 142조의 2. 아주 완벽합니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국회 예산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한다. 예산론에서 거의 대부분 뭐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는 거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도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할 것 같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작성해서 조항하서가 작성했던 거 다 모아서 제출하죠. 조세출 예산서는 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예산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첨부하는 거. 그러니까 심의 의결 받는 거 아니고 그냥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보내준다는 거죠. 됐습니다. 국회 예산처장이 아니라 옛날에는 조세 세금만 거두는 거니까 국세청장이 작성한다라고도 시험이 나왔죠. 예산론에서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면 100% 다 맞습니다. 예산 성과금입니다. 성과급이 아니죠. 포상금 같은 거는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죠. 월급은 근데 그 조직원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과금 49조 됐습니다. 예산 성과급위원회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출 전략, 수입 정대, 지출 전략, 수입 정대. 그죠? 요 두 가지 경우에 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지출 전략밖에 안 돼요. 다시 지출을 전략해서 남는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만 수입이 정제된 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시험 나왔는데 그죠? 개인에게 한정한다. 딱 봐도 틀렸죠. 그죠? 우리 예산 성과급은 공무원, 과팀 단위, 그죠? 민간인도 그래서 성과금입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여기 그렇죠? 수입 정대 지출 전략 맞죠? 수입 정대 지출 전략이 있고요. 전략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략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수입의 정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죠? 예전에 몇 번 나왔었죠. 31번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지출, 도로, 항만, 지하철. 자본 지출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별도로 국공채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이원한다. 더블 버댓은 복식 예산이죠. 예산안이 두 개죠. 경상 지출 예산 하나하고 자본 지출 예산을 하나 준다는 거죠. 자본 지출에 대한 특별한 관리. 왜냐하면 장기간의 시기에 투자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에 적정한 예산, 경제 안정화에 경제 안정이나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도로 항만을 건설했는데 근데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 도로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적자겠죠. 그러면 그 뒤로 30년 동안 흑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러면 현 세대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도로를 건설하면 현 세대는 세금만 내고 이용은 많이 못하고 가겠죠. 미래 세대, 지금 10대들은 세금 하나도 안 냈다가 도로가 잘 건설되면 이때 그 자기가 돈 안 내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년 만기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국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의 자본을 국공채는 가장 안전한 채권이니까 그죠?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사겠죠. 그러면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국공채를 건설했다가 10년 뒤에 저기 이제 국공채를 산 민간이 이자 붙여서 돈 내놓으세요 하면 자 이제 여기 도로 건설해서 도로에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 요금으로 국공채를 갚아주면 지금 현 세대들이 이용하는 이 요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대 간의 세금 부담의 문제의 형평성을 그죠? 높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도로에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국공채를 갚아주려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실물의 변화가 없이 돈만 계속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10개의 물건이 있는데요. 현재 100원인데 10개의 물건이 변화가 없는데 그렇죠? 돈을 2배로 찍어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자본 예산이 오히려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경기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 그리고 민간의 자본을 끌어다 씀으로써 민간의 투자 활동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연방정부에서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실제 한 적도 없고 최근에 이제 민자 유치라고 해서 조금 자본 예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긴 합니다. 예산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빨리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통일성, 추가 경쟁 예산 딱 봐도 틀렸죠. 통목수 특기 엄청나게 큰 목수 통목수 특기는 단추다는 특기입니다. 단추 특기 통목수 특기는 단추 특기 통일성 원칙의 예외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단일성 외에는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 완수기차 순물 완수기차 순물은 너무 위험하니까 사전에 긴급한 준사고를 예비하자.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성, 예산 총계주의 이외에는 수입 대체 경비, 기금, 차관 전대, 순계 예산, 현물 출자. 순계 예산, 현물 출자. 전대차가 맞네요. 사전에 의결 예외, 전용 기금 긴급 재정경제명령, 준예산, 사고유월 예비비. 준예산, 예비비. 정확하게는 예비비 사용이죠. 그죠?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의 1%로 사전 의결을 받지만 예비비 사용은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사후에 총괄 명세서를 제출하죠. 그죠? 이 경우에는 뭐 1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2번을 답이라고 우길 수가 없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33번. 점정주의 적절하지 않은 것. 정치, 타협, 합의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한계와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 부족을 전제하죠. 자, 전년도의 소폭의 변화 맞네요. 정치적 흥정 타협의 과정을 강조하고 비용 분행 분석, 채소 투입의 최대 산출을 강조하는 경제적 과정은 합리 모형, 그죠? 경제 논리죠.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회 안정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세상이 균형적으로 참여와 합의가 가능한 그런 사회에서는 점정주의가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3번이 되겠고요. 자, 정보공개 제도입니다. 이런 게 사실 경쟁성지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정보공개 제도는 일반 행정학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험 문제는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보다 자치단체, 제가 뭐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청주시가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이고야, 그래서 뭐 그때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9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감심, 투명성 확보, 내 시험 정보 알려도 이런 거 정보공개 청구.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는데 그죠?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개 청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직자분들이라서 정보공개 청구하기가 좀 껄끄럽긴 하겠죠, 그죠? 자,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이런 것들, 그죠? 투명성, 왜 저 지역이 결정되는지 공개해도 회의록을 공개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특별한 제한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외국인이 할 수 있는데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안 되죠. 그죠? 정보공개 대상은 국회, 법안, 헌재, 중선이 다 포함됩니다. 됐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재,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소속기관도, 그리고 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도 공문법에 있는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 공기업, 기관관리형, 위탁지평형 있죠? 다 적용됩니다. 지방공기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래서 공공기관, 웬만한 데는 다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등록 의무자인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좀비 속은 윤리심사에서 재산을 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지 거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재산을 옮겨놓고 고지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 등록 포함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재산 등록 의무자인 중에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뭐 이런 부동산에 관한 이런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걸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올해 2022년 5월 달에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이제 이런 재산 등록 의무자만 그죠?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개는 1급이고 등록은 4급인데 그죠? 이런 협소한 등록 또는 공개 의무자가 아니라 웬만큼 이제 관련된 공공기관 모두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될 거죠. 올해 2022년 5월 달에 시행되니까 기존의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도 다 이해됐었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기관장은 이걸 거부하면 안 되죠.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취업심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윤리심사를 요구했는데 그 기관장이 그 법을 안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저기 가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걸릴 수 있으니까 한번 심사해 주세요. 근데 그 기관장은 제 정보 줄 수 없다. 내가 지금 그쪽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죠? 안 맞는 거죠. 그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36번 지방의회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면 안 되겠죠.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우리 지방의원 되면 교원의식을 휴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될 윤리강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그죠? 최근에 이런 질문은 거의 처음 나왔다고 보면 돼요. 1번, 2번은 거의 처음 나온 질문이죠. 3번은 너무 쉽죠. 불체포 특권 없죠.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정당은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의 경우 선거구별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그렇죠. 당연히 추천할 수 있죠. 비례대표. 그죠? 초과. 왜냐하면 중간에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그죠? 비례대표. 10명이 비례대표로 뽑는데 15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37번. 행정윤리. 적절하지 않은 것. 왈도는 윤리를 자신과 가족보다는 대중에 봉사하는 행위. 그렇죠. 자신과 가족보다는 일반 대중의 어떤 의무죠. 책임이죠. 소극적 의미의 행정윤리는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한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마. 소극적인 것은 하지 마. 적극적인 것은 공직 가치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취업제한 규정은 윤리법. 맞네요.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있죠. 현대 행정이 확대되면 윤리 문제가 더 커지죠. 재량이 커지고 정책 결정을 많이 하면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쉽네요. 그죠? 주민 소환. 경정 승진 문제, 행정 문제의 또 다른 트렌드는 2000년대, 한 10년 정도까지만 해도 15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나요? 그죠? 지방 행정의 문제가 어떤 해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어떤 해는 자치자치 주민자치만 주구장창 한 문제만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행정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균형감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방의원 중 비례의원은 소환 안 되죠? 외국인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19세 맞죠? 선출직 공직자의 임용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아니면 그렇죠? 주민 소환 안 되고 임기 만료 1년 미만이면 주민 소환 할 의미가 없죠, 그죠? 투표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주민 소환하고 나서 다시 1년 안에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 소환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외국인도 주민 소환 투표 또는 주민 투표의 권한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고 주민 소환 투표도 할 수 있고 주민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행정 성질 문제 너무 좋죠, 그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제는 일반 행정 시험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지식정보혁명은 3차 산업혁명. 1차는 전기기관이 발명된 거고 2차는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PC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AICBM.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되죠.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PC의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는 뭐냐? 자, 내비게이션이 예전에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면서 현실의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나갔을 뿐이고 A에서 B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옛날 내비게이션은 교통이 막히든 안 막히든 주구장창 사전에 설정된 길로만 간다는 거죠. 근데 지능정보기술은 A에서 B로 가라고 입력해 놓으면 중간에 교통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죠. 기기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주 민첩하고 빨리빨리 변동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정보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차이, 즉 4차 산업혁명을 지능정보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간 개입이 없이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이제 context aware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상황 인식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그죠? 인간 개입이 없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맞죠?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세계경제포럼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제였죠. 그래서 다보스에서 열려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는 그냥 월드 W, 이코노미 E, 포럼 F죠. WEF라고 하기도 합니다. 플랫, 더 평평하고 에자일이라고 요즘 에자일을 그러죠. 그죠? 민첩하고 스트림라인,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테크 세비, 테크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인 또는 어떤 지능이라고 그럴까요? 세비를 가진 그러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렸죠. 지식정보혁명이 아니라 지능정보혁명입니다. 지능정보혁명. 자, 자치경찰제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 문제가 하나 꼭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나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지엽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죠? 아니면 깊게 나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죠? 자치경찰 사무 정도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너무 깊게 나왔습니다. 자치경찰 사무관장임에, 그렇죠. 이렇게 아시죠? 자치경찰은 우리 교육처럼, 자치교육처럼, 교육자치처럼 시도 단위, 그죠? 기초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로 한다. 자,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 1명, 7명입니다, 총. 위원장과 1명은 상임이고 5명은 비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 3년 연임할 수 있다. 통상 이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시도경찰위원회는 연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좀 특이하죠, 그죠? 놀만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해석을 해보면 계속 연임하면 뭐 3년이니까 6년 동안 해버리면 토착화되거나 토호 세력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4번 질문은 자치경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시도에 동일하게 치안 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우리 교통 같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요건이 성립하면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또 합리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이 개입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은 3번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2022년 경정 승진 행정학 해설이었고 다시 한번 저희 베리타스 학원이 우리 주말에 직접 대면으로 지도하는 우리 주말반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설명회가 있는데 지금 벌써 신청자가 꽤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주말반을 개설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꼭 합격이라는 정상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